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정치권 관계자에게 예우 없이 물어보는 정관예우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정치권 관계자는 누구일지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19 예측하는 거 파악하고 처벌받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꾼다고 하면 심상정부께서는 우리 시민께서 그만해라! 마이 부었다 이거! 한번 네, 이 역동적인 후보들의 이 퍼포먼스 모습 같이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 저희와 함께 해줄 정치권의 이 역동적인 두 분 모셨습니다. 이 소개해드리면 박성준 이 선대위 대변인, 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고요. 네. 그리고 배준영 이 국민의힘의 이 인천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먼저 저희가 룰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앞에 이 OX판과 손바닥판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OX 퀴즈를 질문을 드리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앞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나 추가로 할 얘기가 더 있다. 뭐 반박이든 뭐 추가 설명이든 필요하시면 손바닥을 꽂아주시고 기회를 반론 기회를 받으셔서 그래서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후보들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지금 보고 왔는데요. 이 주먹, 발, 방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유권자한테 이런 지금 다 같이 벌이고 있거든요. 이 퍼포먼스 경쟁. 네. 이게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네. 이 가운데로 좀 이렇게 놔주시면. 예, 됐나요? 네, 모음 앞쪽으로 좀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 다 모음 이 앞쪽으로요? 오를 해주셨어요. 이 다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정치에서는 이제 말과 행동이라고 할까 이제 태도 이런 게 모든 것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정치적 인식으로 다가오고 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대통령 후보가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의 마음을 또 대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우리 후보가 자신감이 있구나. 그리고 나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구나. 이러한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네. 국민의 어떤 유권자들이 결집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치 수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이라든가 모습 하나하나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어떤 긍정적 작용이 있는 거고요. 유권자를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준영 위원장께서는? 네, 그 정치인의 행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있잖아요. 네. 어퍼컷은 세상을 향해서 어퍼컷을 날리다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 네. 그리고 내로남불로 지금 규정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원하게 어퍼컷을 날려갖고 정권 교체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새 장면을 보고 계시지만은 가는 곳마다 어퍼컷을 날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네, 그런 어떤 그 결집의 메시지 그리고 네. 변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손바닥을 들어주셨어요. 사실 몸풀기 질문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네, 반론. 몸풀기 질문이었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후보의 행동이 제가 이제 유권자의 이제 눈높이에 네. 맞았을 때는 그게 이제 긍정적 효과인데 어느 순간 이제 과잉 행동이 이랬을 경우에 그 이제 지금 뭐 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후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메시지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의 함축적 의미가 유권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과잉 행동인가? 좀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이제 어퍼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을 향해 어퍼컷인데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어퍼컷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하나하나가 계산된 행동일 경우도 있는데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 자체가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행동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신선하게 보일 수 있을지언정 네.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누적됐을 경우에 그 자체가 상당히 부작용,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다시 또 반박을 요청하셨어요. 근데 몸풀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시원하게 발차기를 하셨는데 저는 헛발질이라고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후보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네, 좋습니다. 그, 이 그 정도로 몸풀기를 하는 건가요? 네, 이 몸풀기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달아오를 네.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저기 유세의 모습을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근데 유세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좀 이 호남 민심이 좀 구애를 펼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효과가 없죠. 네. 네.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자, 윤석열 후보의 전체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면 어설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갈라치기 수법을 통해서 인종, 지역, 종교를 갈라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지지층을 이제 결속하는 투표 전략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20대를 갈라놓는다든가 세대를 갈라놓는다든가 지역을 갈라놓는다든가 호남에 가서는 호남의 어떤 지역 갈등 구조를 이제 만드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하나가 뭐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대외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그동안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다 무산시키고 긴장 국면으로 좀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 위기, 대외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호남에서 이런 윤석열 후보의 행동을 보면은 국내적으로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큰 대의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선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남북 평화 기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그 남북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내적인 정치에서 또 대외적인 정치에서도 분열을 낳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갈라치기 하고 있는 전략인데 어설픈 트럼프 흉내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제가 질문을 호남 민심에 이 소구가 되고 있을까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뭐 네.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네, 이번에 사실 제가 윤석열 후보와 같이 그 여수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네. 그 호남 민심이 정말 그 V자를 그려주고 박수를 쳐주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장 바닥 민심이.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아이파크 현장을 광주 서구에 갔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은 못 믿겠다.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달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남이 민주당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무슨 아성을 쌓아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호남 민심이 좀 동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쇼핑몰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라서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도 보내고 이제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은 쇼핑몰을 많이 가는데 깜짝 놀라게도 145만 명이나 되는 광주에 이렇다 할 쇼핑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집어서 보니까 그 광주의 이런 호남의 정치인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 그리고 일부 세력들이 모든 광주나 호남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민심이 좀 망가지지 않았나. 그래서 망가진 이 민심을 탓하기 전에 좀 민주당에서 반성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일단 손바닥을 좀 들어주셨는데 잠깐만요. 하나만 제가 좀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호남에서 굉장히 직접 가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호남에서 이 목표 이 지지율을 25%라고 얘기를 했는데 30%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시기에 3월 9일 선거날 그 지지율 얼마나 나올 거라고 보세요? 네, 저희는 그냥 민심만 바라보고 가는 거고요. 이게 숫자 연연하지는 않지만은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가 30%를 넘는 조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저희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예산도 드리고 네. 뭐 여러 가지 법안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호의적인 조치를 많이 해갖고 민심이 많이 가까워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자릿수는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 물론이죠. 최소한 두 자릿수는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반박 네, 요청하셨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후보로서 그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윤석열 후보가 존경한다고 했는데 어떤 존경인지 그 밑바닥부터 좀 보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좌파 사회혁명 세력이라고 하면서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론을 얼마큼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색깔론을 극복하고 견디면서 남북 문제의 평화를 한다든가 또 하나 뭐냐면 지역주의 우리 한국 정치 87년 체제 이후에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서 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던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대 정신이었고 그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윤석열 후보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저는 근본적 회의적 시각이 좀 들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민주주의 역사에 이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인정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는 차원에 접근해야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갈라치기 하면서 색깔론을 다시 내세우고 지역주의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선거 전략을 한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정치이느냐. 저는 역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는 그 시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 아이콘이었습니다. 새 시대 아이콘. 지금 윤석열 후보의 행태를 보면은 과거 지향적인 어떤 지역주의라든가 색깔론을 내세우는 거 보면 구시대 아이콘으로 좀 돌아가고 있느냐. 스스로 좀 자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시 반박이 나왔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대구 와서 지역의 중점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발표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갈라치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당은 전국적인 기반에 의해서 정권을 획득해갖고 말하자면은 선정을 펼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갈라치기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힘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달아오르긴 하는데 다음 질문도 또 저희가 여쭤볼 게 있으니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녹취록이 좀 새롭게 좀 추가로 얘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대장동 이슈가 다시 또 불을 붙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대장동 이슈 우리 후보한테 득이다. 하나, 둘, 셋. 네, 서로 지금 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면. 이 대장동 이슈에 이제 큰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써왔던 프레임이 뭐냐면 네. 천화동인 1호에 이제 김만배가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천화동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녹취록이 나오면서 실제 이제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해서 악의적인 그 선거 전략을 삼아왔는데 결국 그분은 대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대유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냐. 결국 돈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 받은 사람을 봤더니 곽상도 전 의원이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 곽상도 의원의 아들, 화천대유에 지금 다 일을 했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 김만배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관계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하나의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김만배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정영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로비를 했더니 CR도 안 먹혔다. 오히려 손해를 준 사람은 이재명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은 대장동과 관련된 화천대의 실질적인 어떤 이득을 본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와 가까웠고 또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담당 수사검사인데 그 종잣돈이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토지 매입 비용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김만배와 어떤 관련성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카드를 얘기를 했을까? 왜 죽는다는 얘기했을까? 그런 관련성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대선이 끝난 이후라도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말씀을 지금 이 박 대변인께서 주셨는데 이 그분이 대법관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이 해당 대법관이 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직 이게 좀 알아봐야 될 좀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후보한테 이득이다라고 지금 오를 꽂으셨어요. 네.
녹취록 전성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서로 대화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안 한 녹음을 하는 거는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범죄자들이 이 노래방에서 대화한 거를 녹취를 해갖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3억 5천만 원으로 8,500억 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가 가져갔느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설계했느냐? 그 설계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밝히려고 특검을 하자고 그러니까 특검을 안 하려고 민주당에서 이리저리 빼다가 그 사이에 두 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아까운 목숨이. 그중에 오늘 김문기 처장이라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기자회견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 김문기 이 처장,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네.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이재명 후보가 산타 복장을 하고 있는데 김문기 처장님의 발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재명 후보를 사실 겨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그러는데 적반하장이 정말 이럴 때 쓰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저기 공론화 하니까 더 좋은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출처도 좀 명확하게 밝히고 그래서 좀 더 공명정대하게 밝혔으면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반박.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뭐 8억 8천 뭐 몇백억 나왔다 수익구조 얘기하는데 네. 이 3억 5천만 원 이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투자금 같은 경우는 1조 원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자본금과 투자금에 대한 부분까지 구분하지 못하고 선거 전략을 좀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제 핵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의 이슈를 가지고 대장동을 했지만 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막았고 실제 이익을 누가 가져가냐 봤더니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알선했던 조우영이라는 사람의 변호인이 누구였냐면 윤석열 후보와 가장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 변호사를 맡았고 조우영은 그 수사의 알선 수재로서 범죄 사실이 거의 입증이 됐는데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봐줬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우영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얘기를 들어보면 커피 한 잔 먹고 오면 그 알아서 해줄 거다. 그 커피를 누구랑 먹었겠습니까? 조우영이. 윤석열 후보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가장 원천적인 비리에 온전한 거기에 계기가 결국 이제 비산저축은행의 비리 사건을 무마해줬던 윤석열 후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이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설명해야 되는 거고 대장동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그 논평에 의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트위터를 2013년도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2월 2일 시장 손끝 개발 허가로 생기는 수백 수천억의 개발이익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거를 잘 알고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갖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싣고 그리고 초과 이익을 이제 제한하자고 하는 거를 또 거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다 나와 있는데 뭘 더 이상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짧게 얘기할까요? 네. 이런 거죠. 김만배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정영학이 화천대유의 실제 대주주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에 대하는 태도 보면은 한 방이면 보낼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 또 죄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실질적인 어떤 입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에 양자 토론을 거부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갖고 나와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녹취록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가족 간의 녹취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근거 없는 녹취록을 갖고 와서 공격하니까 조금 저희는 조금 어리둥절하고 전체적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전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앞뒤 자르지 마시고요. 화자를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처음에 일단 20초만 제가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그분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10월부터 지금까지 공격을 해왔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는데 중앙지검장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그분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걸 어떤 근거로 했냐면 녹취록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그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 30초 정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30초 정도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예, 사실 저희가 더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너무 이 대장동 이슈로 막 지금 핑퐁이 왔다 갔다 굉장히 이 불꽃 튀는 그런 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예, 저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벌써 여쭤볼 수 끝났습니까?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오늘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거칠어지는 여야의 입입니다.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이 여야, 특히 양강 후보들의 발언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 후보의 이제 거친 언사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 어제 이 깜빵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을 하면서요. 네.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친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관련 내용부터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촛불 들고 다니다가 깜빵 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난 같습니까? 군인들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 그때보다 더 엄혹한 모든 전직 검사들이 온 나라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가 경영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면 제비 뽑기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설득하러 다닙니까? 네, 이재명 후보 어제 경기도를 돌면서 유세를 이어가는데 네. 이 유세 현장에서마다 저렇게 조금 강도 높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브라질도 판검사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 룰라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이 적폐 수사를 조금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 군인이 지대하던 시대보다 더 가혹하고 엄혹한 나라가 될 거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뭐 발차기, 그 부스터 슛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격파 퍼포먼스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 펀치 세레머니까지 펀치요? 그렇습니다. 저 보시는 펀치 세레머니까지 새로 선보였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 뭐 이 단어 선택이나 발언뿐만 아니라 저런 퍼포먼스도 좀 강하게 선보이면서요. 어떻게 좀 적극적이고 공격성이 좀 더 돋보이는 유세를 좀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도 말이 갈수록 좀 거칠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 공산당 좌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색깔론적인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역시 이 발언 수위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이런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주당 사람들은 저보고 전쟁광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북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평양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네, 윤석열 후보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나보고 지금 전쟁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공격 논리가 조금 살펴보니까 북한과 똑같더라. 북한의 노동당 신문과 이제 북한 기관지가 나를 공격하는 것과 민주당이 공격하는 게 똑같다. 평양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강력한 좀 색깔론 공세와 발언들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도 물론이고요. 윤석열 후보도 지금 두 후보가 다 굉장히 좀 거칠게 이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BN이 직접 이 두 후보들의 이 첫 주, 이 공식 선거운동 한 주 동안에 대체 이 공식 선거 이 연설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전부 전수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김현 기자,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MBN이 말씀하신 대로 양강 후보의 연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드리면은 19번의 공식 연설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재명 본인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말했고요. 이재명이라는 이 이름을 277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기회라는 단어와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라는 단어를 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흥미로운데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291번 사용을 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는 정권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로 사용을 많이 했고요. 부패, 상식 이렇게 뒤를 이었는데 두 후보 굉장히 엇갈리는 단어 선택으로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 유세 발언을 보면 이 후보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좀 보입니다. 이 두 후보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유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네. 기회, 경기도, 유능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잘못한 거 이런 거를 극복하는 이재명 브랜드로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하겠다. 이런 거에 서 계속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죠.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또 딜레마가 또 그거예요. 이재명 정부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라는 말 안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지지율의 벽에 자꾸 갇혀서 문재인 대통령을 차별화했다가 또 동일시했다가 좀 양쪽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브랜드 가치로서의 신뢰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죠. 네. 또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권, 부패, 상식.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니까 당연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윤석열 후보의 또 약점이라면은 그러면 대안은 뭐냐. 미래보다는 공정과 상식은 좀 과거의 이미지 아니냐. 이런 양측의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굉장히 이 발언한 어떤 단어를 강조했느냐 이걸 보고서 지금 뭐 강점 또 약점 요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집중 분석했습니다만 두 후보만 보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안철수 후보 또 심상정 후보도 있습니다. 이 보니까 안철수 후보 보니까 오늘은 울산에 갔어요. 울산에 갔는데 이 가서 계속 단일화 질문이 이어졌나 보죠. 좀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향인 부산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어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린 대로 굉장히 야구 방망이 세레머니 선보이는 등 굉장히 재밌는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단일화 제안을 지금 철회를 한 상태인데 기자들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세 현장에서 단일화 질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안철수 네. 후보. 안철수 후보가 일단 단일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당 윤석열이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저러니까요. 네, 이번에 예.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네. 제안했지 않습니까? 경선하자고. 근데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또 오히려 저 포기해주면 제가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호박입니다. 저희 할아버님 부산 상고, 저희 아버님 부산 공고, 그리고 저 안철수 부산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정권 교체만 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지 못하면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적폐 교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어제 부산 뉴스에서도 저렇게 단일화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울산 일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 울산 일정 중에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단일화 결렬에 대한 질문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 여기서 이 국민의힘이 일주일 동안 아무 대답 없이 가짜 소문만 퍼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는 아예 존재를 좀 지워버렸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좀 단일화의 결렬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좀 넘기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이 이 나를 좀 정치를 같이 하는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적대시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단일화 결렬 책임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시민이 토론 때 이제 나를 왜 공격했냐 이런 이야기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아까 부산에서 받았을 때도요. 네. 윤석열 후보가 너무 몰라서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와 오늘 모두 단일화 결렬에 대한 이 책임을 국민의힘에 명확하게 넘기고 묻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예 이 국민의힘이란 존재를 지워버렸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좀 선을 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당 이 내부 관계자들이 안철수 후보가 좀 스스로 접게 이거 자진 사퇴하게끔 좀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폭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단일화 실무 협상을 해왔는데 이때 우리가 제안하기 전에 국민의당 관계자가 안철수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안철수를 접게 하겠다. 이렇게 제안해온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결렬을 하니까 이 실무자들 당황해서 지금 우리 쪽에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또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요.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떠들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용히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또 이준석 대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바로 이제 곧바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박하는 내용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태규 네. 선대본부장이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좀 지목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이냐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고 이 근거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태규 이렇게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가진 상황입니다. 여기 한마디 더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또 SNS 글 하나가 또 화제가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 이 SNS에 안철수 후보를 다시 한번 저격을 하면서요. 리응, 이응, 키역, 키역이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려서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어떤 좀 뉘앙스를 가지냐면요. 이게 그래 정말 네 말이 다 맞다. 이렇게 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좀 식의 어떤 표현입니다. 이 좀 웃음으로 이제 상대방을 조롱하는 의미인데 이 글을 본 국민의당 이제 곧바로 논평을 내서요.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거면 국민의힘 당명을 아예 조롱의 힘으로 바꿔라. 이렇게 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 보였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저급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이준석 대표의 이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김현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건 그 먼저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어쨌거나 논란이 되는 거는 안철수 후보를 이 접게 하겠다라는 이 국민의당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좀 제안을 해왔었다라고 이 폭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이태규 선대본부장이 바로 그 얘기에 좀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반박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김 기자. 이 같이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제안을 했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윤핵관을 조심하라는 조언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한테 비판을 하느냐. 대체 무슨 생각인지 난 모르겠다.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지금 기자회견을 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 이태규 본부장이 한 얘기. 이 대체 이준석 대표 국합 배드캅 이 전략적으로 이러는 거냐 아니면 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저 이준석 대표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는 전 사실이라고 봐요. 네. 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단일화를 두고서 계속 협상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
누가 가운데서 했는지도 제가 얘기를 자세히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포기를 선언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 힘을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억울한 점을 뭐 설명하는 건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에서도 그 단일화 갖고 좀 내분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저 국합 배드캅으로서 뭐 그 조목조목 윤석열 후보가 얘기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젊은 사람으로서 뭐 그 SNS를 통해서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단일화 아니겠어요? 단일화면은 대표면은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더 뛰고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저렇게 단일화 지금 아직도 불이 꺼진 건 아니거든요. 네. 산불이 잔불 하나하나 모두 다시 산불이 커질 수가 있어요. 버스가 출발은 했지만 지금 버스 문 열고 출발했거든요. 가서 투표 마지막 날까지 단일화 희망을 놓치면 안 되고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저 안철수 후보 집에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찾아가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진정성을 얼마나 인정해 줄 거예요. 설사 무산이 됐더라도. 예?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저 민주당하고 손잡는 건 최소한 더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금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 또 타 당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조롱 섞인 저런 말을 하는 거는 결코 저는 잘하는 게 아니다. 저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회창 후보가 2번 졌는데 네. 다 단일화로 졌잖아요. 그거를 좀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분명해 보이는 거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보이는데 이 안철수 후보 말고 심상정 후보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심 후보 얘기를 좀 보니까 김영 기자 오늘 뭐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에 출근길 시위를 사실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멈췄다, 이 시위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뒤에 사실 심상정 후보가 있다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 이 지난 21일 열린 TV 토론에서요. 네. 이 마지막 1분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얘기 할애를 했는데 이 약속 이 당시 발언에 이어서 오늘은 직접 장애인들의 이 시위 현장에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당시 발언과 오늘 유세 모습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계 12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왜 장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TV 토론에서 정말 그 아까운 시간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우리 심상정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저의 진심을 우리 알아주시고 또 지하철 출근 시위를 멈춰주신 데 대해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재명 또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 이동권을 위한 예산 확보 그거 지금 선심성 공약하는 그 수많은 것에 비해서는 정말 몇 푼 안 되는 겁니다. 네, 심상정 후보 아무래도 이 TV 토론이 양강 이재명, 윤석열 후보 집중적으로 이제 흐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질문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말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 여기서 보통 이제 어떤 자신에 대한 지지나 노동 정책을 뭐 이야기할 보통은 것으로 그러죠. 예상이 됐는데 이러한 예상과 달리 심상정 후보가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사용하면서 이때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이에 이어서 직접 이제 현장을 찾아간 건데요. 장애인 단체 앞서 보신 것처럼 심상정 후보에게 좀 감사하다는 이야기 하면서요. 오늘로 시위는 멈추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도 장애인 이동권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상정 후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망원시장과 경기도 안양의 시장들을 이제 주로 찾을 계획인데 이 시장들을 주로 찾으면서 이 어떤 사회적 약자의 포커스를 맞춘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 출근길 시위에 있어서 이 빅4 후보 중에서 좀 유일하게 좀 관심을 가진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 시위는 멈추지만
심상정 후보 말고 다른 세 후보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도 입장을 좀 내놔라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유세 현장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옆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 후보들 유세 현장을 보면 약간 카메오라고 하죠. 이 깜짝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김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부산 유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깜짝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단일화가 결렬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안철수 후보 유세 현장에 나타난 건데요. 네. 일단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에 있습니다만은 기호 2번 우리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중학교를 나왔고 안철수 후보는 부산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친분이 있고 그리고 이곳 부전시장 있는 쪽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와서 인사라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우리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같이 단일화를 좀 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희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서병수 의원 어제 이 찾은 현장에서요. 네. 안철수 후보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 아직도 뭐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가능성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네. 이 깜짝 카메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과연 누가 등장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서 그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를 떠나서 저희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생각을 하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호남을 위해서, 익산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답이다. 윤석열 후보가 답이다. 네, 바로 전북 익산에서 4선 의원을 지낸 네. 조배숙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윤석열 후보의 깜짝 손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유세에 네. 이제 깜짝 등장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저 앞서 보신 것처럼 유세차에 올라타서 깜짝 또 지지 선언을 하면서 좀 놀라움을 일으켰습니다. 조배숙 의원 본인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인데 지금 정치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이 대한민국 그리고 호남을 위해서는 오직 윤석열 후보가 답이다. 정권 교체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깜짝 지지 선언을 선보였는데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지 선언을 하는 도중에 약간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호남에서 이제 4선을 지낸 민주당 전 의원이 네.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 선언에 굉장히 어떤 화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깜짝 카메오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네 후보, 빅4 후보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 사실 어제 이 4명을 제외한 다른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좀 보고 오시죠. 하나, 둘, 셋!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혁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우선 저는 핵발전을 찬성하시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그 집 지하에 핵 폐기물을 이쁘고 안전하게 저장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수구 적폐 정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과거의 권력입니다. 촛불을 배신하고 실패한 집권 여당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재 권력입니다. 이번 선거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중에 선택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낡은 정치, 심상정이냐 안철수냐 중에 누군가를 밀어주는 선거도 아닙니다.
네, 이 영상으로 혹시 느끼셨을까요? 이 보면 조원진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어제 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부 후보들은 이 본인들이 아직도 장관, 국회의원인 줄 아나 보다라고 좀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템, 오늘부터 3일 동안 스페셜로 저희 프레스룸에 같이 하게 될 오지혜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녹취록 때문에 기자회견을 자청한 대법관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장동 이슈에서 그분 논란은 지난해 국감 때 절정이었다가 좀 잠잠해졌죠. 하지만 최근 보도와 TV 언론 그 토론을 계기로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분 의혹을 받아온 조 대법관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일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이기 때문에 일과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 생중계를 통해서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조재현 대법관이 좀 말이 느리긴 합니다만 좀 따박따박 본인이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얘기를 보면 지금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장동의 그분이 나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고민 끝에 나왔다, 말을 안 할 수 없더라라는 지금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지혜 기자, 대체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조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이례적으로, 현직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자처한 걸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조 대법관을 이렇게 둘러싼 의혹은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40억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려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또 딸의 거처를 마련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사실상 여러 번 이렇게 해명을 해왔고 사실 무근임을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자회견을 전격 결정한 데는 지난 월요일 TV 토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 국민 10명 중 3명이 봤다는 대선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녹취록 속 그분에 대해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거 바탕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조 대법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토론회 당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분이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설계자와 그 승인권자가 그리고 수용권자가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셨습니다. 성남시장.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 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검사의 양심으로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네, 지금 보니까 이 지난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한 그분은 조재현 대법관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을 좀 자처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조 대법관이 우리가 보통 이 대법원의 대법관은 구성이 성향이 좀 저희가 분석할 때 나뉘잖아요. 네.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중도냐 이게 좀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보는데 이 조 대법관의 성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네. 일단 사실 서초동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평소 조 대법관은 중도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드럽지만 할 말을 하는 외유 내강형의 인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고 인사청문회 때부터 당시 거침없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2주 앞두고 지금 정말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불명예와 사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정말 신중한 행보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도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뭐 이 지명을 받아서 임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보니까 뭐 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확인이 돼야죠. 이게 대법관이 만약에 40억 빌라를 받고 했다.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나라의 틀을 바꾸는 일이에요. 민주주의의 보루예요. 미국에 지난해 돌아가셨던 루즈 베이더 긴즈버그 네. 여성 대법관 한 명이 여권 신장에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거든요. 그만큼 대법원장 한 명이 중요한데 만약에 40억 빌라를 받고 그 이재명 후보 과거에 선거법 위반 재판 때 네. 무죄적으로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명예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죠.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토론회 할 때 이재명 후보가 좀 말이 앞서가긴 했죠. 그동안에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 야당에서는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후보라고 계속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그분이 확인됐다 대법관으로 하니까 다들 조재현 대법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자회견을 했겠어요. 조재현 대법관이 뭐 성균관대도 나오고 하니까 김만배랑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심이 더 커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책임이 큰 거는 검찰이죠. 검찰이 부실 수사에서 안 알려져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정치권의 책임이죠. 정치권이 특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큰 책임이지만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진실을 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가 추락하면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네. 네. 사실 이 조재현 대법관의 이번 기자회견으로 약간 민주당, 그래서 이재명 후보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사실 이 조 대법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하기 전에까지는 민주당이 이 대장동 이슈를 이 공격 이슈로 이 국민의힘을 굉장히 좀 몰아세우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선이 딱 2주 남았는데 네. 여론조사를 보면 여느 후보가 대세론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박빙이죠. 뭐 야구의 비유를 하면 뭐 구회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여야 모두 파급력 있는 새로운 이 한방의 이슈를 찾기보다는 기존의 이슈에 새롭게 네이밍을 해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서 집중 공략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녹취록을 근거로 나 이재명은 10년을 찔렀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 네. 하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우리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이다. 이런 말이 녹취록에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그만큼 각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게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이라며 명백한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맞선 상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요. 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제일 큰 공헌을 했죠. 네. 아버지 집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범죄 집단이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10년 찔렀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 윤석열은 내 카드 안 하면 죽는다. 영장 나오면 바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네. 누가 의심받아야 됩니까? 3억 5천만 원을 들고 들어가서 8,500억을 뜯어내는 이 대장동의 부정부패의 몸통,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추진하고 승인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재명 게이트란 얘기가 이 녹취록에서 처음 나오니까 이재명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다. 여기에 더해서 이건 윤석열의 커피 게이트다. 뭐 게이트를 계속 붙이면서 굉장히 몰아세웠었는데 민주당 이번 이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그런데 아직 여야 반응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체크해봤는데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아마 여야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렇게 초유의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다 보니 어떻게 유불리를 갖고 갈지 아마 전략을 짜면서 입장을 지금 내놓으려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나온 입장이 없습니다. 좀 고심 중인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인 건데 근데 뭐 저희 민주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이 대장동 이슈를 또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슈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의 유족이랑 같이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관련 기자회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유가족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를 받던 중 김 처장이 숨졌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납득이 안 간다면서 김 처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조문도 가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유가족들 오늘 그런 행보가 정말 고통스러웠고 억울했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고 김문기 팀장이고 바로 마주 앞에 이재명 후보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송부를 했는데 요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이냐 호도하면서 선거 유세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이 과연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네, 지금 보면 이 유족이랑 같이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권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는데 고 김문기 씨는 뭐 같이 골프도 치고 뭐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보인다라는 지금 이런 주장인 건데 윤영걸 대표님. 예. 사실 뭐 저 주장도 주장이긴 합니다만 전 여기서 사실 눈에 띄는 게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 네. 그동안 사실 윤핵관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 직접 본인이 약간 뭐 PPT라고 하죠. 막 파워포인트 이 설명을 하면서까지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지금 이거 보면 이 대장동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뭐 권성동 의원이 법조인 출신이고 얼마 전에 그 취업 청탁 무죄 받았잖아요. 윤핵관 논란에 있어서 잠잠했다가 다시 나온 거는 대장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번 선거가 서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진정성. 또 하나는 비전인데 이 진정성을 가르는 변수가 대장동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뭐 해명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신 김문기 씨 모른다. 이거는 조금 이재명 후보의 약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